자,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 10대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두면은 감가상각 일어나면서 자산이 썩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본화 과정을 통해 렌트카 사업을 한다면 이 감가상각을 상회하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다시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라는 자산이 11대 12대로 늘 테고, 그로 인해 현금 창출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자본주의다. 자,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과 자본의 차이를 활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호수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수를 물려받아서 호수라는 자산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호수를 그대로 뒀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 호수가 높은 산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산 위에 있으니까 이 호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 말은 즉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호수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서 발전소를 설립을 한다면 이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기를 통해 어떤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겠죠. 호수라는 자산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잠재력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호수라는 자산은 그대로 죽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하지만 발전소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로 인해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 화살표 이쯤 어딘가에 자본화라는 말이 숨어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자본이라는 말이 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 10대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두면은 감가상각 일어나면서 자산이 썩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본화 과정을 통해 렌트카 사업을 한다면 이 감가상각을 상회하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다시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라는 자산이 11대 12대로 늘 테고, 그로 인해 현금 창출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자산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를 잘 활용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자본이라는 단어 영어로 캐피탈이잖아요. 이 캐피탈의 어원을 살펴보면 소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소는 새끼도 낳고 젖을 짜거나 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잉여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캐피탈이라는 말이 결국 자본이라는 뜻으로 변모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집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이라는 자산은 그대로 두면은 그냥 집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권, 어떤 증서가 여러분들에게 신용을 부여합니다. 이 신용 덕분에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의 핵심은 잠재력이라고 했어요. 어떤 자산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행위가 자본화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잠재력을 어떻게 믿냐?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추가적인 비용을 드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예시에서는 집의 소유권을 통해서 대출을 못 갚더라도 소유권을 빼앗아 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신용이 생겨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의 핵심은 잠재력이고요. 이 잠재력을 믿을 수 있는 신용이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신용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신용 담보 대출. 신용담보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너를 믿고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신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담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서는 신용담보대출이 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직장,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면은 이 대기업을 때려치고 굳이 돈을 안 갖고 사기를 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기업에 있으면 계속 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믿고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 이기심, 애덤 스미스가 사회협력의 기초는 인간의 이타심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와 협력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 이득을 얻느냐, 그 이득을 위해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훨씬 더 협력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어떤 사람이 빵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빵집을 만들고 싶은데 빵집을 만들어낼 돈이 없어요. 중세 시대라면은 이런 빵집은 아무리 빵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있더라도 빵집을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미래를 믿어주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그 사람의 잠재 가능성을 믿어주는 그 미래를 믿는 힘, 신용 덕분에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대출을 통해 빵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빵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가게나 기업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신용이 없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용이 없는 옛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게 어려웠겠죠. 이런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예상하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인 사회 모델을 가져와 볼게요. 바로 식인 사회입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극단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런 식인 사회에서도 인간은 서로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식인 사회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이 극도로 이기적인 상황을 전제한 거잖아요. 극도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룹이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잡아먹기 좋기 때문에 이 식인 사회 안에서 반드시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룹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그룹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벌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 대표적인 규칙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폭력으로 말을 듣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혹은 그룹에서 추방을 시킬 수도 있겠죠. 폭력은 점차 문명화되면서 법으로 진화를 했고요. 왕따는 윤리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매우 낮은 사회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남부 같은 데 있죠. 마피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뢰가 매우 낮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폭력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인간을 말을 듣게 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피아 집단, 폭력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일반 민중들도 이 마피아 집단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얘네가 힘을 주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국가가 치안을 담당하지 못해 신뢰가 낮은 사회이기 때문에 마피아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신뢰가 높은 사회를 구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이 신뢰를 높이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역로를 갖춰야 돼요. 교통이 안 좋은 국가는 신뢰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지역을 다 관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만 생각해도 정글이 많고 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지역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교역로나 교통이 부족하면 시장이 생겨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소규모 시장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요. 더 대규모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를 몸으로 부딪히면서 믿을 수 있는 신용이 생겨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뢰가 높은 국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 자, 이 신뢰를 높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죄수의 딜레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 자, A 죄수와 B 죄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이런 협박을 받아요. 한쪽만 자백을 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2년형을 받아요. 한쪽만 자백을 하면은 한 명은 0년이지만 한 명은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은 서로 7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요. 합이 가장 낮은 쪽이 어디입니까? 이건 둘 다 2년이니까 4년, 그리고 이건 10년, 이건 14년이죠. 둘 다 배신을 했을 때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요. 둘 다 자백을 하지 않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믿었을 때 4년이라는 가장 작은 형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배신을 안 하더라도 상대가 배신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7년형인 14년형의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A, B 죄수가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만난다면 서로를 배신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를 게임의 반복이라 하거든요. 반복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복이 일어나면은 배신의 이득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일으켜야 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덤 스미스는 이미 이런 상황을 통찰을 했고 사회의 협력은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반복을 통해 내가 배신하지 않는 게 나한테 이득이어야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신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문학적인 통찰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